이렇게 해설지가 나갔는데요. 해설지가 이렇게 나갈 거라서 미리 풀어보고 오라고 한 겁니다. 그래서 계속 드릴 거거든요. 이제 이럴 거도 다음 주에, 이럴 건 뭐 이미 지나갔는데 필요가 있을까 싶긴 한데, 저번 주에 이제, 저는 편합니다. 그죠? 저는 문제집은 이미 만들어 놨고, 그죠? 만들어 놓은 문제집은 이미 이제 여러분한테 판매가 됐고, 난 와가지고 설명만 쭉 하고 말면 나는 편한데, 여러분한테 이제 어떤 방식이 더 효과가 있을 건가 고민을 계속 하다 보니 해설지를 배부하고 수업하는 게 저도 이제 수업 속도 내기도 편하고 여러분이 막 어디 있는지 몰라서 막 필기하고 있다가 막 시간 뺏기는 것도 좀 그렇고,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도 누차 얘기했던 것처럼 문제지는 미리 풀어보고 정리할 때는 나눠드린 해설 자료를 가지고 정리를 해놓으면 따로 이제 막 교과서 찾으러 왔다 갔다 할 시간도 좀 줄일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보니까 수업 끝나고 나서 이제 설명할 때 못 받아 적으신 거 있어가지고 막 와서 물어보는 분도 계시고, 막 정답 체크 안 돼가지고 이게 정답이 몇 번입니까 하는 분도 계시고, 그러니까 일단 그렇게 들었습니다. 근데 이 속에도 함정은 있어. 이거 드리면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거 드리니까 이제 수업 들으러 안 와. 그래가지고 특히 우리도 일요일 아침이잖아. 일요일 아침에 나와가지고 수업 듣기 힘드니까 그냥 일요일 아침에 늦잠 자고 쉬었다가 저기 데스크 가가지고 해설지 주세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받아가는 경우가 있을 텐데, 해설지 데스크에서 하나 받아오세요. 뒤에 오신 분. 그래서 해설지 받아가고 안 풀어보면 여러분 합격하는데 도움이 안 돼. 일단 그래서 오늘도 이렇게 미리 시간을 드린 거는 풀어봐야 됩니다. 혹시 안 푼 분 있을까 봐서 한 40문제니까 이 정도 시간 드렸는데, 못 풀어봤으면 8시까지 와서라도 꼭 풀어보고 여러분은 문제지에 틀려도 좋으니까 막 흔적을, 아는 지문까지, 아는 것까지 동그라미 치고, 아는 부분까지 세모 치고, 모르는 거 X표 치고 최대한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두 번째 고민은 문제도 넣었어요. 그죠? 해설에 문제도 있습니다. 문제지는 왜 팔았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면 문제지를 판 게 정상인 거고, 그죠? 이거는 이제 그래서 여러분이 문제지를 풀고 나서 선택을 하세요. 그래서 이제 문제지에다 정리를 해 놓는 게 편하면 그렇게 하고, 이걸 모아놓고 문제지는 지저분하게 푼 다음에 버려버린다. 혹시 그런 수도 있으니까, 그죠? 그래서 문제지는 최대한 지저분하게 풀고 1월 2달 과정 끝나면 문제지는 그냥 버려버리고, 요거 자료 가지고 이제 내가 오답노트 정리한 걸로 삼겠다. 그렇게 하시려면 그렇게 하시라고. 이제 우리가 지금 진도별 문제 풀이다 보니까 앞에서부터 진도가 나가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 지금 40문제 이론도 교과서 순서대로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40문제를 풀고 나서 요 이제 저거 다 책을 나중에 버릴 분들은 이 A4 자료 뒤에 이제 스프링을 하든지 해가지고 그렇게 정리한 노트로 삼으면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수업 들으러 올 동기부여가 떨어지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함정이 있습니다. 중간중간 함정이 있는데, 뭐가 함정이냐면 정답 표기가 잘못된 게 이제 몇 개씩 있을 거다. 왜 그러냐면 우리 이론 수업 들으신 분들 이론 수업 중간중간에 했던 이 포맷이랑 똑같죠? 문제랑 정답이랑 해설이랑, 그죠? 그러다 보니까 그 위에 덮어서서 하는데, 문제 덮어쓰고 해설 치고 하다 보면 마음이 급해가지고 이거 하니까 아무래도 저도 시간이 더 걸릴 거 아닙니까? 이런 거 하나 더 만들어야 되니까. 그러니까 정답의 숫자를 안 바꾸는 경우가 많아. 그러니까 나는 이제 정답을 알고 그냥 넘어가니까, 그래서 정답의 숫자가 안 바뀌는 경우가 있고, 간혹 마음이 급해가지고 문제를 안 바꾼 채로 해설만 다른 걸 달아놓거나 그럴 수 있습니다. 문제만 우리 판매된 문제집에 있는 거에서 문제만 갖다 붙여놓고 해설을 안 바꾸고 다음 문제로 넘어간다거나, 그런 함정이 곳곳에 숨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것 때문에라도 수업을 잘 들어보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행정학 이론에 관한 내용 40문제를 볼 거고요. 자, 앞부분은 여러분들 다 잘 아니까 조금 빠르게 넘어가고 뒷부분을 보고 이렇게 합시다.
1번 미국 행정학의 발달 배경으로 볼 수 없는 것은 정답은 굉장히 쉽게 나와 있죠, 그죠? 그래서 우리 이제 미국 국부들의 정치 사상 해가지고 세 사람 이야기를 배우자고 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해설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해밀턴주의, 제퍼슨주의, 메디슨주의 이렇게 세 사람입니다, 그죠? 그래서 해밀턴은 이렇게 발음 그대로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해밀턴은 해밀턴이니까 행동지향적 정부, 그래서 행동지향적 적극적인 행정부 역할을 중시합니다. 그러니 관료의 넓은 재량권을 인정하고 연방정부 중심으로 권력을 부여하고자 합니다. 제퍼슨은 지읒이니까 지방분권 사상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제퍼슨은 지방분권이고 풀뿌리 민주주의, 그러니까 당연히 이 강한 행정부 대신 지방자치를 주장하는 건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중시하는 사상이다, 그죠? 메디슨은 이름이 메디슨이니까 발음 나는 그대로, 그래서 영어 단어 미디움이랑 발음이 비슷하니까 미디움이 뭡니까? 중간이죠, 중간. 그래서 견제와 균형 가운데서 이익 집단 사이에서의 정부의 중립적 조정 및 균형 역할을 중시한 게 메디슨주의다, 이렇게 암기해버리자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죠? 문제로 올라가서 해밀턴의 연방주의, 제퍼슨의 지방 분권적 행정에 영향을 받는다. 잭슨은 행정의 부패와 타락을 방지해서 엽관주의를 극복한 게 아니라 엽관주의를 공직에 공식적으로 천명했던 거죠, 그죠? 정답은 여러분이 쉽게 찾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메디슨은 미디움이랑 발음 비슷하니까 중간, 중도적 관점에서 이익집단 중심의 다원주의를 지향했다. 이익집단 사이에서 정부는 가운데서 균형을 잡는 조정자 역할을 한다 했으니까. 19세기 후반 정부개혁운동과 사기업에서 발달된 과학적 관리운동이 행정학 성립의 이제 기초가 되는 거죠, 그죠? 1번 문제는 여러분 어렵지 않았을 겁니다. 자, 우드로 윌슨의 행정의 연구입니다, 그죠? 그래서 행정의 연구 논문에서 윌슨은 챕터가 3개다 그랬습니다, 그죠? 한 12페이지, 10페이지 남짓되는 논문에서 테마 1은 뭐라 그랬습니까? 행정은 경영과 유사하다. 그래서 이런 행정학에 대한 연구는 경영에서 한참 발달한 과학적 관리론 이런 내용들을 참고해 볼 때 행정학 연구는 어떤 성격을 지향해야 되냐면 이 능률성을 지향해야 된다. 그런데 우리는 미국 사회에서는 이전에 엽관주의적 지배 때문에 아무 행정학 이론이 없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행정에 대한 유럽의 선진 연구를 참조하라 라고 합니다. 이러면서 다만 정치는 미국식 보수주의가 우수하니 유럽은 뭐였죠? 절대 왕정을 경험했죠, 그렇죠? 유럽을 참조하지 마라 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행정에 있어서는 유럽 국가의 행정, 저때 유럽 국가에 먼저 발달한 학문이 뭐죠? 관방학이 있었죠, 그죠? 관방학 논의를 참고해라 라는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자, 1번 지문 펜들턴법의 제정에 따라서 시작된 공무원 인사제도 개혁에 관한 이론적 뒷받침을 시도했다. 엽관주의를 극복하고 엽관주의의 폐해의 진원지가 되는 정치를 행정으로부터 격리하기 위해서 행정은 정치랑 유사한 게 아니라 경영과 유사하다라는 논리들을 펴냈던 거죠, 그죠? 행정의 영역이 경영의 영역과 크게 다르지 않다고 보고 경영적 행정의 필요성을 주창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에 3번 문제로 넘어가 볼까요? 자, 복습하면서 우리 예전에 공부했던 테일러 시스템 여러분 기억하고 있는지 한번 봅시다. 자, 테일러 시스템. 테일러는 공장에 노동자로 입사해서, 그죠? 공장 노동자인데 공장 돌아가는 게 하도 주먹구구식으로 돌아가니까 일 이렇게 해가지고 성과가 있겠냐?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자, 출발은 일단 분업화의 원리죠. 그래서 업무를
세세한 업무 단위로 나눈 다음에 그 해당 업무별로 시간 연구, 동작 연구를 통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과 시간당 얼마나 할 수 있는지를 통해서 표준 과업량을 도출합니다. 그죠? 표준 과업량을 도출하고 근로자에게 일일 과업량을 할당을 합니다. 그래서 저 표준 과업량을 어떻게 수행해내는가에 따라서 차별적 성과급제를 지급하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하루에 부여된 양 이상 생산하면 추가로 돈을 더 준다. 차별적 성과급제를 주는 건 어떤 가정이 들어가 있습니까? 인간을 합리 경제적 존재로 보고 외부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그죠? 돈을 주면 열심히 일하는 존재로 봅니다. 이런 금전적 수단에 의해 통제해야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는 X이론 관점에서 인간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죠? 이 테일러 시스템에다가 밑에 컨베이어 벨트 하나 깔면 이제 포드 시스템이 된다 그랬어. 그죠? 그래서 이렇게 업무를 분업화하고 이때 분업화할 때 우리가 실제 가장 교육 훈련을 통해서 능률성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업무 단위로 분업화를 하고 이렇게 쪼개진 업무를 관리를 하게 되는 거죠. 통솔 범위의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이런 분업화, 시간 연구, 동작 연구 이런 과정들을 통해 가지고 조직 구조 설계, 업무 단위를 세분화해서 이 조직 구조 설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가장 능률적인 하나의 방법이 존재한다라는 관점에서 연구가 진행됐습니다. 그래서 조직 내 근로자를 차별적 성과급제에 의한단 말은 돈이죠. 그죠? 경제적 요인에 의해 동기가 유발되는 타산적 존재로 가정하고 X이론 관점에서 통제를 하는 겁니다. 유일 최선의 방법이 있다고 봤다. 직무를 분석해서 각 직무마다 표준화된 작업 방법을 개발하고 노동자 생산량을 기준으로 차별적 임금을 지불하는 새로운 보수체계, 차별적 성과급제를 도입해서 능률성 향상시키고자 했습니다. 자, 이 테일러 시스템 과학적 관리론의 한계는 이렇게 업무를 분업화해서 분업화된 업무 단위별로 능률성을 업무 단위를 통해 마치 기계 부속품, 기계를 돌리듯이 능률성을 지향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지향하는데 여기서 인간을 역시 분업화된 업무 단위별로 인간을 역시 기계 부속품화 했다는 취급을 받죠. 인간을 기계 부속품 취급했다는 한계. 그래서 인간 소외 문제 이런 것들이 주로 한계로 지적됩니다. 4번에 나와 있는 만족한 젖소라고 하면서 나와 있는 이 젖소 사회학 논리는 인간의 사회 심리적 욕구를 채워줘 봤자 결국에는 관리자가 돈을 벌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라고 하면서 인간관계론을 비판하는 이야기인 거죠. 그죠? 네. 인간관계론에서 심리적 사회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서 결국 얻고자 하는 거는 근로자를 결국에는 다 생산성, 능률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인식하는 거니까 젖소한테 아름다운 클래식 음악을 틀어줘 봤자 젖소를 위한 게 아니라 결국 더 많은 우유 생산량을 위해서 그렇게 한 것과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자, 이런 과학적 관리론은 테일러 시스템과 포드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과학적 관리론은 기본적으로 정치, 행정, 이원론,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경영에서 발달한 민간 경영기법, 특히 과학적 관리론, 행정에 도입한 건데 이게 당연하다는 전제하에서 그래서 공사행정 다른 말로 뭐죠? 행정과 공행정과 사행정, 행정과 경영이죠. 행정과 경영이 같은 맥락에 있다는 이 공사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이렇게 과학적 관리법은 사실 보면 하나하나의 작업장에서 개별 공장별로 분업화
동작 연구, 시간 연구, 표정 감량 이렇게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실제 작업이 이루어지는 이 작업 라인에 대한 분석을 중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죠. 그죠? 그래서 조직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 현장을 강조하는 상향적 관점에서의 연구 접근이 이루어진다면, 그리고 개별 작업장 차원에서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왜? 자동차 회사의 테일러 시스템 다를 거고, 그죠? 옷 만드는 의류 공장의 또 시스템이 다르겠죠. 그죠? 근데 요런 전체적인 흐름 하에서 공사 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행정 조직 전반이나 경영 조직 전반에 공통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일반 법칙 혹은 일반 원리, 그래서 이 모든 조직에 적용 가능한 일반 원리를 찾아보겠다라고 논의가 확장되면 우리는 그거를 이 원리를 찾아간다 해서 원리 접근법 혹은 행정 원리론 이라는 논의로 이어지게 될 겁니다. 그죠? 대표적인 게 귤릭 어휘계, 그죠? 조직의 능률성 확보를 위한 최고 관리층의 7가지 역할, 포스트콥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그러면 이 행정 원리론자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조직의 능률성 확보를 위해서 예를 들어 최고 관리층이, 제가 다른 거는 페요리니 뭐 사람 이름만 기억하면 되고 내용은 포스트콥만 기억하자 그랬죠. 그죠? 포스트콥에서 최고 관리층이 갖춰야 될 7가지 기능입니다. 그래서 이런 행정 원리론으로 이어지게 되면 구체적인 작업장 하나하나가 아니라 행정 전체, 경영 전체에 적용되는 일반 원리를 찾는 거야. 그죠? 좀 더 연구가 거시적이죠. 행정 경영 전체, 그죠? 개별 회사 단위가 아니라 행정 경영 전체 적용될 수 있는 찾는 겁니다. 그래서 거시적이고 주로 이런 최고 관리층의 역할 같은 하향적 연구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 문제를 보시면 4번 문제를 보시면 자, 귤릭은 능률성이 제일 공리다. 최고관리자의 덕목으로 포스트콥을 제시했고, 과학적 관리론, 고전적 관료제론 등과 함께 행정학의 출범 초기에 학문적 기초를 쌓는 데 기여했다.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했다. 이런 원리접근법은 주로 상향적 의사결정이 아니라 최고관리층의 의사결정 이런 거죠. 그죠? 하향적 의사결정, 거시적 관점에서 연구, 물론 내부 능률성 향상을 추구했다라는 뒤의 내용은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상향적이란 표현이 틀린 게 되는데 이런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봅시다. 과학적 관리론, 분업화 표준화를 바탕으로 능률성을 확보할 수 있는 원 베스트 웨이를 찾아내고자 합니다. 진보주의 개혁 운동의 흐름 속에서 행정에 도입이 됐죠. 기계적 능률성을 추구하고, 그래서 분업화 표준화를 통해서 능률성을 실현하는 거니까 어떻게 조직을 만들어야 될지 공식적 조직 구조 설계에 관심이 많다. 차별적 성과급제, 결국 인간을 금전적 동기부여에 의해 통제가 가능한 대상으로 봅니다. 그래서 합리적 경제인간과 X이론적 관리에 입각해 있고,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체제적인 관점이란 비판은 행태론까지, 그래서 우리 생태론, 이 생태론, 체제론 하는 내용이 나오기 전까지는 모두 다 외부 환경을 고려하지 않는 폐쇄체제적 관점이란 비판이 따릅니다. 그러면 주로 우리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행태론 등이 이런 비판을 받게 되겠죠. 그죠? 개별 작업장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미시적 관점입니다. 그런데 이런 과학적 관리론을 한 단계 발전을 시키면 우리 행정 원리론을 만날 수 있는데, 행정 원리론은 공행정이든 경영이든, 그래서 개별 작업장 수준이 아니라 아예 공공부문, 민간부문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보편적 행정원칙을 찾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평가에 있는 것처럼 얘들은
거시적이고 하향적 성격의 이론으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최고 관리자의 기능을 탐구하니까. 자, 뭐 페열 같은 사람의 기업 관리를 위한 14대 원칙인데 우리 프랑스 경영학자의 기업가입니다. 기업가. 자기 회사를 하는 사람이 이런 내용까지 정리한 건데 이런까지 알 필요 없다 그랬다. 이름만 페열, 무니, 라일리 이런 이름만 알면 된다 그랬고 우리 귤리거 위계 포스트콘만 한번 기억을 해 놓자 이런 얘기를 했는데 오타가 하나 있죠. 그죠? 뭐가 잘못됐습니까? 여기 자료에도 제가 그대로 오타 나갔다. 이거 그대로 뺏기 넣다 보니까 방금 페이지를 딱 넘기면서 보는데 오타 딱 보이네. 디렉팅은 지시명령인 거죠, 그죠? 요거를 진짜 내가 다다다닥 치넣다가 실수를 했네요. 디렉팅은 기획이 아니라 지시명령. 자, 다 좋은데 행태론자로부터 비판받습니다. 7가지 기능 너네가 확인해봤어? 그죠? 검증해봤어? 비판들을 받게 되죠. 자, 5번 인간관계론 넘어가겠습니다. 인간관계론의 핵심인 호손실험의 결론으로 옳지 않은 것은, 그래서 조직 구성원은 사회 심리적 요인의 중요성, 비공식 집단이 결정적인 역할을 합니까? 관리자는 사회적 기술도 갖추어야 됩니까? 비공식 집단의 단점 극복을 위해서 권위주의적인 리더십이 아니라 민주적 리더십이 필요하겠죠. 그죠? 자, 호손 실험에 대해서 우리가 다음 페이지에 해설지 4페이지에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과학적 관리론을 입증하기 위해서 호손 공장에서 실험을 8년이나 진행했는데, 실험을 하고 보니 더 높은 생산성을, 더 높은 능률성을 가져올 수 있어. 더 많이 생산할 수 있는데 굳이 더 많이 생산하려 노력하지 않더라. 그래서 내가 더 많이 생산하게 되면 나는 차별적 성과급제에서 보상을 더 받아가니까 더 열심히 일할 거다라고 봤는데, 오히려 내가 더 많이 생산하는 게 앞으로 이제 표준 가업량이 높아져서 내 동료들도 이제 그만큼 더 많이 일을 해야 되거나, 아니면 내가 더 많이 생산해서 우리 조직의 생산성이, 능률성이 좋아지면 좋아질수록 그만큼 많은 인부를 필요로 하지 않으니 내 동료 누군가가 해고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서 개인의 입장에서 돈을 더 벌 수 있는데도 능률성을 더 높이지 않더라. 역시 비공식 구조, 이런 인간관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더라라고 해서 과학적 관리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직 내 비공식 집단에 대한 배려와 특히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런 사회적 심리적 요인을 잘 충족시켜줘야 조직의 능률성이 향상된다. 그래서 이전에 기계적 능률성이 아닌 이런 사회적 능률성을 추구하겠다라는 게 인간관계론의 특징인 거죠. 그죠? 네. 그래서 그런 부하 직원에 대한 관리, 상사의 리더십 이런 것들이 중요해지게 됩니다. 인간관계론 때문에 우리가 조직 이론에서 보는 리더십 이론이 등장하게 되는 거죠. 그죠? 네. 자, 인간관계론 내용도 한번 보면, 과학적 관리론이 초래한 인간 소외 현상에 대한 반발이다. 이 사회적 심리적 욕구 충족이 능률성 향상을 가져올 거라고 보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메이어 교수 중심으로 하버드 경영대학원 연구팀이 연구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작업 할당량 내가 더 충족해서 차별적 성과급제에 의하면 내가 돈 더 벌 수 있는데 불구하고 동료들에 의한 영향 때문에 더 벌지 않더라, 더 열심히 생산하지 않더라. 비공식 집단에 의해 합의된 규범에 따라서 작업 과정에 참가함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비공식 구조가 중요하다. 생산성에는 인간관계론에 따르면 이런 공식적 구조 설계보다 비공식 구조가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하고, 얘들은 사회적 인간관 속에서 민주적 관리 기법을 활용하는 Y 이론적 관리가 필요하다는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조직 내에서 이런 일선 노동자들하고 그들을 이제 이끌어줄 이런 중간관리청의 역할이 중요하게 인식되고,
인간 행동을 그래서 연구의 대상으로 삼는 행태 과학 발전에 기여한다. 그래서 행태론 들어가면 다 이런 인간 행동과 태도죠, 그죠? 조직 내 구성원의 행동, 태도 이거를 연구하는 행태 이론이 본격적으로 전개되기 위한 배경을 갖춰준 겁니다, 그죠? 한계는 비공식 구조만을 너무 강조하는데 아무리 비공식 구조가 중요하다 해도 기본적인 업무 설계를 안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죠? 기본적인 업무 구조 설계 다 해놓고 거기서 더 생산하냐 아니냐를 가지고 비공식 구조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는 건데 너무 비공식 구조만을 연구의 대상으로 삼아버리니까 공식적인 그럼 조직 구조 설계 분업화 기본적인 건 해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영향력이 약하다는 문제가 있고 두 번째는 결국에는 인간관계론도 사회적 인간감, 사회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 이런 것들이 정말 인간을 그 목적으로 대우해줘서 그런 거냐? 아니었죠, 그죠? 결국에는 인간을 목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역시 인간을 수단으로 본다. 경영자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인간관리 수단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그래서 젖소사회학이라는 비판을 받습니다. 여전히 동기부여는 외제성을 갖습니다. 그래서 자아실현적 존재로서 인간에 대한 고려가 미흡하다. 폐쇄체제적 관점이 아직 서있죠, 그죠? 자, 고전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현대적 이 내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왈도는 조직이론을 정리하면서 사실 이 조직이론의 등장이 행정이론의 등장이죠. 지금 우리가 본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 다 뭡니까? 조직이론입니다. 그죠? 회사를 경영, 산업조직, 그죠? 산업조직, 회사를 어떻게 구성할 거냐인데 그래서 공식적인 조직 구조 설계 이 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이론을 전개하고 있는 과학적 관리론 행정원리론, 관료제론 같은 내용을 우리는 조직이론의 탄생을 가져온 저 이론들을 조직 구조 설계에 집중했다는 측면에서 우리는 첫 번째 하나의 카테고리로 묶을 수 있을 겁니다. 얘들을 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부르게 되고 호선공장 실험 이후에 연구 대상을 인간 행태 중심으로 연구를 진행한 이런 인간관계론과 행정 행태론 등을 우리는 앞서 구조 설계를 중심으로 연구한 고전적 행정이론에 대비해서 신고전적 조직이론이라고 부르는데 이후 행정에 대한 개방체제적 관점에서 외부 환경과 행정과의 관계를 고려한 본격적으로 체제론 이후의 현대의 모든 이 행정이론 논의들을 우리는 현대적 행정이론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현대적 고전적 조직이론, 신고전적 조직이론, 현대적 조직이론 또는 고전적 행정학, 신고전적 행정학, 현대적 행정학 그대로 이렇게 부르는데 그래서 이 현대적 행정학의 성격이 너무 다양한 거야. 체제론 이후에 많은 논의가 있잖아요. 거버넌스 이어지기까지. 그러다 보니까 사람의 성격도 여기서는 합리경제적 인간관, 사회 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관 여기 들어오면 인간이 복잡해지죠. 다양한 성격이 있으니까 복잡한 성격 말 되다 보니까 이 둘을 비교한다거나 이들을 비교한다거나 이런 문제보다는 얘 둘을 비교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고전적 행정학과 신고전적 행정학의 비교 이렇게 되면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비교하고 사실상 똑같이 지문이 구성이 됩니다. 거의. 그래서 이 둘의 비교 혹은 이 둘의 비교는 같은 맥락에 있으니까 이런 관점만 안 다음에 문제는 그렇게 접근해서 풀어가면 될 겁니다. 자, 초기에 고전적 행정의 특징이라고 볼 수 없는 것은 이렇게 물었습니다. 행정의 중립성, 수단성, 정치행정은 서로 이원론이죠. 그죠? 절약과 능률, 투입을 산출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손실을 최소화시키는 관심이 높았다. 비공식적 요인 이렇게 되면 뭡니까?
비공식적 요인에 대한 관심 이렇게 하면 인간관계론이죠. 그죠? 3번이 틀린 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고전적 행정학 물어보면서 옳지 않은 거는 이렇게 비공식적 요인을 강조한 신고전적 행정학에 대한 이야기가 들어올 건데 주로 나머지 내용이 능률성에 입각한 과학적 관리론에 관한 내용들이라면 역시 인간관계론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오답 내용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고 문제를 앞으로도 대응하면 되겠죠. 고전적 조직이론은 변수, 구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집니다. 신고전적 조직이론도 인간에 대해 관심을 가지는데 시점을 탁 나눠가지고 이것만 언제부터 몇 년도부터 몇 년까지 이렇게 행정이론 나눠지는 게 아닌 거죠. 그죠? 그래서 대체로 폐쇄적이다. 환경과의 관계를 처음 고려하기 시작한 이런 생태론 같은 내용들, 환경유관론까지 신고전적 조직이론에 포함됩니다. 그렇지만 환경과의 관계를 보다 더 본격적으로 연구한 체제론부터 우리가 현대적 조직이론으로 분류를 하고 합리경제적 인간관, X이론적 관리가 이루어지는 거고 신고전적 조직이론에서는 사회적 심리적 존재로서 그죠? Y이론적 관점에서 연구가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앞서 우리가 뭐라고 봤죠? 이 후기 인간관계론 이렇게 해서 인간관계론이 더 발달되면 자기 실현적 인간으로 보기도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앞서 우리 인간관계론의 비판은 뭐라고요? 자아실현적 인간관으로서 내면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내가 조직 구성원으로서 자아실현을 위해서 열심히 성과를 내기 위해 일한다라는 측면이 아니라 역시 사회심리적 욕구를 채워줘야 일하는 존재로 본다. 그래서 동기부여의 외재성이 공통점이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인간관계론 같은 경우에 이제 여기 조금 이 표현이 여러분 조금 헷갈릴 겁니다. 그래서 우리 또 Y이론적 측면 하면 X이론은 통제 중심이고 Y이론은 우리가 맥그리거 X이론 Y이론 할 때 Y이론 하면 그러니까 자아실현적 인간 이런 식으로 우리가 쉽게 이해를 해버리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 인간관계론에서는 역시 이제 이 인간관계를 발달하는 과정이 뒤에 자기 실현적 인간으로 뭐 발달한다 이런 측면이 있긴 하지만 우리는 객관식 시험을 풀어야 되니까 객관식 시험 풀 때는 우리 일반적인 내용에 입각해서 인간관계로는 사회심리적 존재로서의 인간을 바라보고 그런 인간에 대해서 여전히 자아실현적 인간이기보다는 동기부여의 외재성을 가진 그래서 사회적 심리적 비공식 구조에 의한 사회심리적 욕구를 충족시켜줘야 동기부여가 되는 존재로 입각해야 객관식 문제에서 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이제 이론적으로 표를 정리하면 이렇게 들어갈 수 있는데 요 측면에 이렇게 잘라서 이 측면에서 여러분이 이해를 해야 문제가 풀릴 겁니다. 기계적 능률성, 사회적 능률성, 공식 구조와 비공식 구조 이런 내용들까지 볼 수 있을 겁니다. 자, 7번 문제로 넘어가서 역시 이제 나와 있는데 이런 문제를 풀려면 좀 전에 얘기한 것처럼 사회 심리적 욕구 충족을 통해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 동기부여가 이루어진다라는 관점에 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고전적 행정학과 신고전 행정학 둘 다 고전적 행정학은 돈이죠. 돈, 차별적 성과급제, 경제적 동기부여에 의해서 신고전적 행정학은 이런 사회적 혹은 심리적 존재로서 사회적 심리적 욕구의 충족, 안정감 같은 이런 게 채워져야 동기부여가 된다라는 거니까 동기부여의 외재성에 입각해 있다. 그죠? 합리경제적 인간관은 고전적 행정학, 비공식 집단의 중요성은 신고전적 행정학 외에 과학적 관리론, 인간관계론으로 치환해서 생각하면 된다 그랬죠. 그죠? 수단으로서의 인간관은 둘 다 마찬가지인 거죠. 그죠? 결국에는 기업가가 돈을 벌기 위해서 기계적 능률성을 실현할 거냐, 기업가가 돈 벌기 위해서 사회적 능률성을 실현할 거냐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결국에는 인간을 능률성 향상을 위한 수단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정답은 3번이 되겠네요. 그래서
자,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 혹은 고전적 행정학, 신고전적 행정학 이렇게 나눠 물어볼 때 과학적 관리론과 인간관계론의 공통점으로 볼 수 있습니다. 둘 다 환경을 고려하지 못한 폐쇄체제 관점이다. 둘 다 동기부여가 마음속에서 우러나는 자아실현적 인간관으로 보기보다는 동기부여의 외재성에 입각해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적 보상이냐, 사회심리적 소속감, 안정감을 주는 거냐,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의 양립 가능성을 인정한단 말은 조직 목표는 뭐죠? 조직의 목표는 지금 능률성 향상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거고, 개인 목표는 과학적 관리론에서는 돈이죠. 합리경제적 인간관. 그러니까 10개 생산할 거 12개 생산해. 돈 더 줄게. 그죠? 개인 목표. 그러면 나도 돈을 벌고 회사도 돈을 더 벌고 양립이 되는 거고, 비공식 집단에 대한 배려를 통해서 심리적인 안정감, 소속감 이런 거 부여해 줄게. 그를 통해서 사회적 능률성 충족하에 더 열심히 일해. 이렇게 되니까 너도 사회적 심리적 욕구를 충족하고 회사도 돈을 더 벌고, 그래서 역시 개인 목표와 조직 목표 양립이 가능합니다. 자, 친구 힘내고. 자, 궁극적 목표는 뭡니까? 둘 다 그래서 조직이 돈을 벌겠다는 거죠. 그죠? 인간관계론에서 이런 거 물어보죠. 그죠? 기출문제 있죠? 인간관계론에서 그런 심리적 욕구의 충족, 비공식 구조에 대한 배려, 궁극적으로 뭘 원하는 거냐? 조직 구성원의 어떤 안정감, 심리적 만족감 이런 거 채워주려고? 아니다 그랬다. 그죠? 결국에는 회사가 돈을 벌기 위한 거다. 조직 능률성 확보를 위한 거다. 수단으로서 인간관 관리층을 위한 이론이라는 이런 지적을 받습니다. 그죠? 자, 차이점은 과학적 관리론은 공식적인 조직 구조 설계, 인간관계론은 비공식 집단에 관심을 가집니다. 합리경제적 인간 X 이론, 기계적 능률성 구조, 사회심리적 인간관, Y 이론적 관리, 사회적 능률성, 인간에 대한 중요한 연구 변수로서의 인식. 사회적 능률성이 사회적 형평성이 아니란 얘기 했다. 저번 시간에. 그죠? 저번 주 문제 풀 때 사회적 능률성은 그래서 능률성을 실현하는데 조직 구성원에 대한 민주적인 대우 측면에서 민주성이라는 내용과 통하는 거지, 사회적 능률성을 대충 문제 풀다가 대충 보고 사회적 형평성 돼 있는데 대충 보고 맞는 줄 알고 넘어가 버리면 틀리는 거다. 그죠? 헷갈리지 말라 그랬습니다. 행태론으로 넘어갑니다. 행태론. 자, 행정 행태론은 정말 이 단어를 떼놓고는 생각할 수 없다. 그죠? 이 논리 실증주의라는 연구 방법에 입각해서 행정을 연구하고자 했습니다.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습니까? 행정에 정책 결정과 같은 가치 영역 있다. 인정하는데 그런 부분은 논리 실증주의로 답이 안 나오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해서 가치에 해당하는 영역은 정치로 보내주고 우리는 사실에 해당하는 부분에 연구를 집중하겠다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그러면 이 사실적인 부분을 어떻게 판단할 거냐? 그래서 우리 공식을 구성하고 있는 인간 행태를 관점으로 중심으로 보는데, 자, 이 사실에 대한 걸 조직을 구성하고 있는 조직 구성원의 협력적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습니다. 근데 이제 이 협력적 행태라는 걸 놓고 보니 공익 목적 실현을 위해서라는 특별한 타이틀이 붙으면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조직 구성원의 행동으로 보면 그게 공공조직에서도 나타나고 일반 사조직에서도 모두 나타나죠. 그렇죠? 그래서 다시 공사 행정 이론론 관점에서 논의가 진행됩니다. 그죠? 그래서 공상적 이론론 관점에서 논의를 진행하는데, 그러면 이때 우리가 연구의 대상이 되는 행태를 어떻게 인식할 거냐라고 볼 때 이 행태에 대해서 명백한 객관적으로 이 외부적으로 드러난 겉으로 표출된 행태를 대상으로 삼죠. 겉으로, 그러니까 내면의 주관적인 의도, 의미 이런 게 아니라 겉으로 드러난 행태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데, 이 행태는 우리가 무릎 탁 치면 탁 튀어오르듯이, 그죠? 사람에게 일정한 자극을 부여하면 바로 튀어나오는 반응 같은, 그러니까 명백한
자극과 반응만을 연구 대상으로 삼느냐라고 하면, 그러면 연구 대상이 너무 한정적이겠죠, 그죠? 그래서 명백한 자극과 반응 뿐만 아니라 우리가 질문을 통해서 혹은 관찰을 통해서 얻어낼 수 있는 이 개인의 의견이라든지 인격, 개성, 태도 같은 것도 중요하게 고려해 줍니다. 연구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으면서 막 일하다가 스트레스 받아가지고 볼펜 집어 던지는 것만 보고 우리가 연구해가지고는 답이 안 나오죠. 그래서 여러분이 공무원이면 제가 가가지고 질문지를 줍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이 업무 환경과 여러분의 업무상 스트레스와의 연관성 이런 것들을 찾아볼 때, 혹은 상사의 리더십 행동하고 여러분의 직무 만족도 이런 거에 대해서 관계를 찾을 때, 상사에 가만 보고 있다가 상사가 리더십을 발휘하는데 여러분한테 막 욕을 했어. 그럼 여러분의 반응, 태도 그렇게 나타나는 것만 봐가지고 연구할 수가 없잖아, 그죠? 그러니까 제가 질문 등을 통해 가지고 여러분한테 뭐 이런 경우에는 어떻습니까? 1번부터 한 50번까지 질문지 쫙 만들어 가지고 상사의 모욕적인 발언이나 이게 어떤 영향을 줬다, 매우 불편했다, 뭐 1점, 뭐 불편했다 2점, 보통 3점, 뭐 4점, 5점, 영향이 없다, 뭐 매우 없다, 이런 식으로 해서 쭉 질문들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답을 얻어옵니다.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뭐라 그랬습니까? 이런 것들을 조작적 정의. 그래서 설문을 정의하기 위해서 이런 내용의 의견, 인격, 개성, 태도 등을 측정하는데 여기 들어가는 측정 내용들이 우리가 객관성을 가져야 되겠죠. 객관성을 갖지 못하면 가치와 사실의 구분의 의미가 없어지죠. 논리 실증주의에 인정되기 힘들 겁니다. 그래서 조작적 정의, 여기서 말하는 직무상 스트레스는 이러이러한 행위를 의미한다, 리더십 행동은 이러이러한 걸 의미한다, 이렇게 하고, 그래서 뭐 총 합계 점수를 모아서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매우 많은 영향을 받는 거다, 몇 점부터 몇 점까지는 영향력이 미미하다고 본다, 이런 내용들을 미리 사전에 다 정의해 놓고 들어갑니다. 그죠? 조작적 정의와 이렇게 숫자로 정답을 받는 조작적 정의와 계량화 방법이 중요하게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이제 내용을 전개하다 보니 이렇게 정리된 행태론에 대해서는 두 가지 측면에서 뒤에 한계가 지적되는데, 첫 번째 측면은 무엇보다도 이 논리 실증적 연구 방법에 대해서 지적됩니다. 그죠? 그래서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고 연구를 진행한 논리 실증주의에 대한 비판이 이루어지는데, 주로 이 철학적 측면이죠. 연구 방법론 측면에서 철학적 연구 방법론들, 그래서 인간의 주관적 의지 등을 고려하지 못했다는 측면에서의 큰 비판을 받게 될 겁니다. 자, 내용을 한번 봅시다. 행정학 연구에서 가치 사실 구분하고 논리 실증주의에 입각했다. 행정의 과학화를 추구한 원리 접근법을 비판하면서 우리야말로 보편 타당한 일반 법칙 확립하겠다. 너네가 한다고 했던 일반 법칙 포스트콥 그런 거 증명 안 해봤잖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회과학이 행태에 공통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에 통합된다고 보고 있고, 실제 행태로는 행정학의 고유한 내용이 아니고 심리학도 정치학도 모두 다 행태론의 열풍 속에서 모두 행태론에 입각한 사회과학 연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그죠? 행태주의는 그래서 명백한 자극과 반응으로 볼 수 있는 행위, 행동만을 연구 대상으로 하면 연구에서 얻을 수 있는 가치가 별로 없죠. 그죠? 그래서 명백한 자극과 반응 플러스 어떤 내용이 밑에 더 붙습니까? 자, 여러분 해설지에 보시면 어디를 보냐면 인간 행태 연구라고 하는 6페이지 내용에 보면 어떻게 연구한다고요? 자, 확률적으로 나타나는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전제하고 그 규칙성을 전제한 내에서 행태 유형을 연구해본다. 행태는 관찰이나 면접, 질문지 등을 통해서 파악할 수 있는 객관적이고 외면적인 요소인데, 이때 행태는 명백한 자극과 반응만 의미해가지고는
정답 찾을 수가 없죠. 별로 연구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죠. 그래서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되는 개성, 태도, 의견, 인격 등도 포괄한다. 그죠? 그래서 이 부분 잘 체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자, 이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되는데, 이때 개성, 태도, 의견, 인격 등이 객관성을 얻을 수 있도록 질문지를 잘 구성하고 조작적 정의를 잘 내리는 게 중요해집니다. 그리고 행정인 개인을 분석의 대상으로 삼기 때문에 방법론적 개체주의, 미시적 접근 이런 특징을 갖지만 개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이런 집단적 행태, 집단적 규범, 그래서 비공식 구조에 의한 영향 이런 것들도 다 고려를 합니다. 그래서 앞에 지문에서 4번 지문에서 집단의 고유한 특성을 인정하지 않는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다라고 했는데, 방법론적 개체주의를 취한 건 맞습니다만은 행태에 영향을 미치는 집단의 속성도 반영하고 있다고 봐야 될 겁니다. 자, 행태론 내용 그래서 행태론의 개념 보면 경험적, 실증적, 과학적으로 분석한다. 원리접근법을 격언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논리실증주의다. 논리실증주의에 의해서 사회과학도 자연과학처럼 연구가 가능하다고 봤다. 조작적 정의나 계량적 분석이 그래서 중요하다. 가치와 사실을 구분하는데 행정의 정책 결정 기능을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았던 고전적 정치행정 이원론, 우드로 윌슨 이후의 과학적 관리론 등의 논의와 달리 얘들은 정책 결정 기능을 인정하는데 행정 연구에 있어서는 가치에 대한 연구는 답이 안 나오니까 가치와 사실을 구분한다. 계량적, 미시적 분석 기법 이런 것들이 키워드가 되고, 인간 행태의 규칙성을 전제하면서 다시 나오지만 행태는 객관적으로 파악될 수 있는 대상인데 명백한 자극과 반응만 포함하는 게 아니라 특정 질문에 따른 반응을 통해 파악되는 개성, 태도, 의견, 인격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행정학이든 정치학이든 이런 행정학도 마찬가지고 정치학도 마찬가지인데 행정 철학이나 정치 철학에 관한 그런 이론적인 연구가 아니고 구체적인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면 어떤 경우에도 다 논문 제일 뒤에 보면 설문지를 첨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 설문조사를 해서 그런 자료를 수집했는지를 다 첨부하게 되어 있죠. 그래서 그 설문지가 객관성을 담보하기 힘들다면 또 논문의 가치가 떨어지고 합니다. 볼 수 있고, 순수과학 종합학문으로서의 성격이 있습니다. 그죠? 인접 학문들과 관련이 매우 깊습니다. 자, 그렇게 보시고, 행태론에 대한 내용 중 옳은 것은 이론의 검증성을 강조하고 계량적인 접근이나 기법을 중시한다. 방금 본 거죠. 그죠? 자, 인간의 행동을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이나 집단의 역할을 고려합니다. 인간의 행동 설명하는 범위 내에서 조직이나 집단의 역할을 고려하는 거죠. 자, 행태론은 뭐에서부터 비롯됐다고요? 인간관계론에서부터. 인간관계론은 뭘 중시했죠? 비공식 구조, 그죠? 비공식 구조, 비공식 집단에 의한 영향 같은 거를 고려합니다. 인간의 의도된 행위와 표출된 행위를 구별해서 어떤 목적, 의지가 담겨있는 의도된 행위보다 표출된 행위에 더 많은 관심을 두겠죠. 그죠? 여기가 틀린 게 될 겁니다.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정치, 경제, 사회적 요인을 고려하는 개방체제적 관점이라는 표현보다는 행태론까지는 제가 아직 폐쇄체제적 관점에 서 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죠? 네. 체제론적 접근 방법입니다. 체제론 하면 여러분 일단 이스턴의 투입, 산출 모형 생각하면 되겠죠. 그죠? 투입, 전환, 산출, 환류로 이루어지는 그 그림을 생각하고, 자, 1번 환류 과정을 중요시한다. 그런 투입, 전환, 산출, 환류의 반복적인 과정을 통해서, 그런 동태적인 과정을 통해서 체제는 안정성, 항상성을 유지한다. 그죠? 체제와 구성원 간의 영향력을
중시하는 미시적 접근이라고 했는데, 체제론을 공부하면서 구성원, 개인 이런 거 한 번도 본 적 없을 겁니다. 체제는 뭐 체제론에서 가정하는 개인은 X이론입니까 Y이론입니까 그런 말 전혀 없죠, 그죠? 거시적 관점에서 이루어집니다. 하나의 이 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환경에서 체제로의 인풋 투입과 체제 내에서의 전환작용, 전환 후에 다시 사회로의 아웃풋 산출이 이루어지고, 이게 다시 피드백 환류 과정을 통해서 다시 체제 내로 재투입이 됩니다. 이런 과정을 반복하는 속에서 안정성, 항상성을 유지하는 거다, 그죠? 이게 체제의 특징입니다. 이 과정에서 개인에 대한 고려가 부족했다는 비판을 받습니다. 이 체제 내에서 인간의 개인이 어떤 성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역할을 하고 이런 거에 대한 관심이 전혀 없었다는 측면에서 비판을 받는 게 체제론입니다, 그죠? 이런 체제론의 체제 자체의 특성에 관해서 환경과 영향을 받는 존재로서 개방체제의 특징에 관해서 카츠 앤 칸이 논의를 전개했죠. 체제는 전체성을 갖는다. 그래서 체제를 부분보다는 각 체제들은 상위 체제는 하위 체제로 나눠주고 하위 체제는 상위 체제로 구성되면서 상호작용이 이루어지는 전체성을 갖는다. 이런 반복되는 과정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성이 유지되기 때문에 정태적 항상성이 아니라 동태적 항상성의 성격을 갖는 거고,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소멸 과정으로 가만 놔두면 사라져 버리는 건데, 근데 체제는 이렇게 환류 과정 등을 통해서 마이너스의 엔트로피죠, 그죠? 부의 엔트로피. 그래서 엔트로피는 에너지의 소멸 과정인데 소멸 앞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마이너스의 마이너스는 플러스죠, 그죠? 그래서 체제는 어떻게 마이너스의 엔트로피를 통해서 그 동태적 항상성을 유지할 수 있게 된다, 그죠? 요 끊임없는 반복 과정을 거쳐서 출발은 달랐으나 몇 바퀴를 도는지의 차이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모든 같은 결과를 얻게 된다는 등종국성, 그리고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개방체제는 점점 더 진화해 나간다. 이런 개방체제는, 그래서 개방체제로서 체제의 진화까지 맞는 표현이고, 체제는 외부 환경 변화에 대해서 이런 전환과 산출 환류 과정에 우리가 적응할 수 있도록 체제를 구성하고 있는 각 구조는 기능의 다양성을 가진다, 그죠? 구조는 그래서 환경 변화에 적응할 수 있도록 기능의 다양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죠? 체제론에 대해서 내용을 붙여놨는데 7페이지의 해설 한번 보시면 7페이지의 해설 한번 보시면 체제론적 접근 방법, 그래서 한계 한번 보겠습니다. 한계. 자, 저렇게 체제의 반복을 통해서 체제의 안정성, 항상성이 유지되는 건 결국에는 현상 유지적 보수성의 성격을 가진다, 그죠? 그래서 체제는 항상성, 균형을 강조하기 때문에 끊임없는 환류 과정을 통해 현상 유지적 성격을 가진다. 그래서 체제로는 보수적 성격을 가집니다. 그래서 안정된 상황에서 저런 환류 과정을 통해 안정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는 선진국 상황을 설명하기는 유리하지만 개발도상국의 급격한 변화, 발전 과정을 겪는 개발도상국에 대한 설명으로는 부족하다. 개인 차원에 대한 미시적 설명 전혀 없다. 인간관 어쩌고 이런 내용 전혀 없다, 그죠? 자,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이 아직 약합니다. 그래서 이전의 환경유관론, 생태론에 비해서는 체제론이 조금은 더 이런 환경과의 상호작용을 중시하지만 여전히 환경에 의해 체제에 대한 투입, 인풋 중심으로 우리가 이해되는 거죠. 그래서 체제가 다시 산출을 했을 때도 체제 환경에 대한 산출에 대해 관심을 갖기보다는 그게 다시 피드백을 통해서 다시 재투입되는 측면에 관심을 갖습니다. 그래서 행정의 독립변수적 역할이 좀 약하다, 여전히 약하다.
체제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는 블랙박스라는 표현을 봤죠. 그죠? 투입이 이루어졌는데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쳐서 조금 재밌습니다. 투입이 됐는데 어떤 전환 과정을 거쳐서 아웃풋이 이루어졌는지를 설명하지 못한다. 그래서 체제의 이 전환 과정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이 체제 전환 과정을 블랙박스다라는 식으로 비판합니다. 제대로 전환 과정을 설명하지 못해서, 그래서 한계로 지적되죠. 그죠? 근데 또 이렇게 한계로 지적하니까 이 설명하기 위해서 어떻게 체제에서 인풋이 아웃풋으로 전환되는지 설명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연구를 진행해서 우리가 이 비용 편익 분석, 그래서 뭐 수년제 가치법, 그죠? 비용 편익 비율비 뭐 이런 거 나오죠. 그죠? 비용 편익비 뭐 이런 내용들. 그래서 이런 비용 편익 분석 등의 연구를 우리 뭐라 그럽니까? 체제 분석이라고 교과서 찾아보면 체제 분석이라고 타이틀이 붙어 있을 겁니다. 이 체제 전환 과정 방법을 연구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또 체제 분석을 통해서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는 공언도 있습니다. 그래서 주먹구구식 의사결정이 아니라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계량화, 이런 수치적인 접근을 했던 거죠. 그래서 이 체제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는 평가가 이렇게 깔리고 있습니다. 이 체제의 전환 과정에 대해서 체제 분석, 비용 편익 분석 등을 통해서 과학적 의사결정을 연구했다. 행정의 과학화에 기여했다라는 장점으로 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 과정을 정확히 설명하지 못했다라는 측면에서 블랙박스다라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두 가지가 이렇게 공존합니다. 평가가 둘 다 체크해 두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측면만 생각하면 다른 측면이 틀린 것처럼, 틀린 지문처럼 보일 수 있으니까 저 두 가지 측면을 둘 다 고려하시기 바랍니다. 자, 생태론적 접근법. 행정을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요소를 파악하지 않고 이해할 수 없다. 전통적 접근이나 인간관계론 등과 달리 행정체제와 둘러싸고 있는 환경적 가능한계 연구에 초점을 둔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 접근은 뭡니까? 행정학의 가장 전통적 접근, 가장 먼저 나온 거 고전적 행정학, 그러니까 과학적 관리론과 관료제론 같은 걸 이야기하는 거죠. 그죠? 폐쇄체제적 관점. 인간관계론 역시 폐쇄체제적 관점. 이제 생태론, 환경과의 관계를 고려한다. 그죠? 하지만 생태니까 뭡니까? 생태계 내 개구리처럼 일방적 영향을 받는 존재로 인식하는 거죠. 그죠? 서구 행정제도가 후진국에서 잘 작동하지 않는 이유는 환경의 차이다. 그래서 이런 생태론적 접근법에서 이 생태계 내의 개체처럼 행정을 둘러싼 외부 환경에 이제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다. 그런데 한국을 둘러싼 한국 행정의 생태계 환경하고 미국을 둘러싼 미국 행정의 생태계 환경은 차이가 있으니 그 환경에 일방적 영향을 받는 각각의 체제는 각각의 특수성을 고려해서 연구가 이루어져야 된다. 이런 관점인 거죠. 그죠? 대표적인 학자인 가우스는 주인장 사재기 이렇게 했죠. 그죠? 주민, 장소, 재난, 기술, 사상, 인물에서 이제 여기서 기술이 물리적 기술, 사회적 기술 두 개로 나눠져서 총 7가지를 제시한 거지 대화가 아니었던 거죠. 그죠? 이것도 이론 수업 시간에 한번 이야기했었죠. 이론 시간에. 그래서 저 가우스의 이론이 시험에 두 번 나왔었는데, 자, 가우스가 제시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하고 문제가 나왔는데 1, 2, 3, 4 지문 내용이 모두 똑같았습니다. 4번이 이제 커뮤니케이션, 이 대화인 거죠. 대화인 건데 시험은 어떻게 푼다 그랬습니까? 여기 이제 2003년 충북 9급에 한번 들어오면서 문제은행 풀에 들어갔던 게 12년 국가직 9급에 나오게 됐으니 여러분 입장에서는 다음에 언제 나올까요? 한 2021년 시험쯤에
3년, 12년이니까 21년 시험장 나오지 않을까? 그러니까 뭐 다시 나올 확률은 낮은데 이제 두 번이나 나왔으니까 자 보기 지문도 똑같이 그대로 나왔습니다. 그대로 나왔는데 우리는 일단 가우스의 이 환경 가우스의 주인장 사제기 이렇게 영향을 미쳐 생각을 해서 주민, 다른 말로 국민이죠, 그죠? 주민, 국민, 인물, 나폴레옹이나 히틀러 같은 큰 인물들, 박정희 같은 사람, 장소, 우리 대한민국 국가 영토가 되겠죠, 그죠? 사상이나 이념, 자본주의냐 사회주의냐 등의 사상이냐 이념, 재난, 삼풍백화점 붕괴 같은 큰 재난, 기술, 사회적 기술, 물리적 기술 이렇게 나눌 수 있다 그랬죠, 그죠? 요걸 그대로 이렇게 주인장 사제기 외워가지고 문제를 푸는 방법도 있고 두 번 다 정답이 됐던 커뮤니케이션 같은 경우에 뭐라고요? 생태로는 아직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단계인데, 그죠? 우리가 커뮤니케이션 하면은 커뮤니케이션 대화를 주고받는 거잖아, 그죠? 그런 면에서 이때 답을 찾을 수 있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제 주로 많이 선택했던 게 재난이라는 걸 선택해서 많이 틀렸는데 가우스 생태론자로서 행정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 이 환경은 생태론자로서 환경은 아무래도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거겠죠. 커뮤니케이션은 영향을 주고받는 거니까 우리가 잘 몰랐다 하더라도 가우스가 생태론자라는 것만 알았으면 일방적인 영향을 주고받는데 커뮤니케이션 의견을 주고받는 건 아니었겠죠. 일방적인 영향을 받는 거니까 그렇게 찍어도 이렇게 찍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제 객관식 시험장 가가지고 공부한 게 다 나올 수는 없고 공부 안 한 게 나올 텐데 찍을 때 그냥 글자만 보고 찍는 게 아니라 여기에 어떤 맥락에 있는 거냐를 생각하고 찍어야 된다. 그래서 가우스는 그냥 이 지문만 보고 재난 이게 왜 들어왔지 생각하는 게 아니라 가우스가 어떤 이론에 입각해 있었지, 어떤 이론과 이론 사이에 있었지, 그런 시대적 배경은 뭐였지, 그러면 이런 단어하고는 조합될 수 없잖아. 이런 유추 과정을 통해서 찍어야 정답이 나오실 확률이 좀 더 높을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13번 비교행정부터 시작하겠습니다.